실제 오늘 할 내용은 어차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 간략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기업가 정신만 해도 강의로 또 한 2시간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뭐 다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글을 여러분한테 읽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라고 하는 거, 경영자의 이제 분류죠. 경영자의 분류, 그리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가 분리됨으로써, 즉 소유자와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면 전문 경영인이 이제 나타나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경영자에 대하여 기업가 자질, 기업가 정신이죠.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있어도 되지만 기업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을 벌인 자들이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기업가라고 하는 거, 기업가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견 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즈니스 세계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을 벌인 자들이에요. 물론 손해도 볼 수도 있지만 이익을 낸 기업이라면 주주나 노동자들에게 배당과 고용이라는 공헌을 하고 고객에게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바람직한 기업가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이전에 무해 상태에서 기업을 하여 이유를 창조했다면 업을 일으킨 기업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일으켜놓고 혁신과 변화가 없다면 업을 한 번만 일으키고 그만둔 사람이다. 가만두어도 기존의 이유는 지속되겠지만 새로 세워지는 업은 없다. 그러나 이상적인 기업가라면 기존의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항상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모든 경영자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위험을 택할 용의가 있으며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과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정신이다. 오늘날에는 현재에 머무르면 퇴보요, 앞선 자의 것을 모방해도 항상 뒷북을 친다. 따라서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창조, 개발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항상 계획하고 시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격리팀의 경영자로 휘하의 격리 아가씨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수금 전표를 정리하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끔 동기부여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도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다.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모든 조직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경영자라고 할 것인가? 왜 조직에는 경영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이번 내용. 실제 CEO 리스크. 자, 여러분 CEO로 인해서 참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지금 경영학에서 잭 웰치 전 GE,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 얘기했었죠? 에디슨이 세운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이면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1960년에 GE에 입사해서 81년에 회장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회장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30대에 갔어 도 50대, 거의 40대 후반에서 50대 요 나이 때, 50대 초반 요 나이 때 아마 이제 정확히 나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에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어요. 어마어마했죠. 여러분들 GE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여러분한테 앞에 기업에서 얘기했지만 산업평균지수 항상 상위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관료주의에 멍들어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싹 문화 자체, 기업의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것도 단기간에. 실제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 정말 이거는 문화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기존에 여기 공무원이고 뭐고 다 여러분 알다시피 관료제에 찌들어 있잖아요. 이걸 바꾼다? 여러분한테 앞에서 얘기했지만 관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능력을 다 발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다 자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쉽게 근로자를 갖다 쉽게 해고시킬 수 있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이제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실제 쉽게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회사에서 막 저 사람 잘라내기 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잭 웰치는 단기간에 회사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단기간에 하지 않으면요, 직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쉽게 뭐에 관료제에 찌들어 있던 걸 바꾼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3단계로 줄여버렸어요.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팀장한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본부장한테 오고 자기한테 와야 될 건 자기한테 올 수 있게. 밑에서 전결할 수 있는 전결할 수 있게 다 만들어버렸죠. 실제 본인 자체가 거리낌 없이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이게 CEO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직함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함께 참석해서 거기서 그 교육 과정 중에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가족 교육할 때는 본인이 꼭 가서 거기서 실제 교육 받는 사람에 대한 격려 마지막에 이제 교육 끝났을 때 꼭 참석해서 함께 막 토의하고 이런 걸 직접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CEO가 그만두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프리 이멜트가 2001년부터인가요? 2002년부터인가 회장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십몇 년 이어오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제프리 이멜트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별다른 성과 없이 인식된 거 없이 그냥 끝났고요. 또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전에 얘기했다시피 CEO가 자기 있을 때 성과를 많이 내는 것과 또 자기 있을 때 성과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부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잭 웰치 CEO가 끝나고 나서 지가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잭 웰치 잘못이 아니에요. 왜? 바로 잭 웰치 사임하고 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잭 웰치가 잘못한 거겠지만 잭 웰치 이후에 이제 제프리 이멜트가 오랜 기간째 하면서 자기의 식대로 이걸 기업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 돼서 다우지수 산업 평균 30대 기업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지 주식 3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안 올라가. 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애플.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애플에서 한번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면서 픽사에서 성공하고 다시 이 애플의 CEO로 다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CEO. 근데 본인이 이제 애플을 키워놨어요. 본인이 죽고 났어요. 팀 쿡이 계속 이어서 하죠. 이 가치가 줄었냐? 그러진 않아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과 항상 비교를 하죠. 10년 전에 두 개의 기업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0년 후에 애플과 삼성의 주가가 완전히 달라요. 애플 것도 주식 한 조 있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너무 높을 때 샀는지 가격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예요. 아, 이게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실제 자기가 끝나고 나서도 성장하냐, 자기가 끝나고 나서 기업이 꼬꾸라지냐, 망하느냐. 이제 망하지는 않아도 성과가 옛날과 같지 않느냐. 물론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스티브 애플은 계속 성장 가도를 달려왔고 지인은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게 하나의 CEO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경영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기업의 흥망,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잭 웰치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문화, 이 중성자탄, 아예 기업을 매각하라. 이제 필요 없으면 매각하고 그 순위가 안 되면 이제 뭐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합병하거나 아니면 폐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업을 엄청나게 효율화시키고 성과를 많이 내는 기업으로 본인이 회장이 취임했을 때보다 약 40배? 40배 정도의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120억 달러 정도의 기업을 4,800억 달러 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4배였나? 네, 40배죠. 맞죠? 40배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회장이 이 잭 웰치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잭 웰치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제프리 이멜트가 본인의 스타일의 기업을 방향을 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실제 기업의 하나의 문화, 그래서 여기 잭 웰치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완전히 벽 없는 무경계 조직이라고 하는, 즉 서로 간에 언제든지 노인이하고 토의할 수 있는 평등 조직, 수평 조직을 만들어 버렸죠. 즉 관료제를 갖다 깬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기도 하죠. 경영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이 살아남냐 죽냐,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을 비교하게 돼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래서 불도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를 갖다 옛날에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요. 불도저 스타일로 해보고 이 스타일이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고 하는 특성.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스타일이었죠. 이 둘의 선택, 기업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자체는 뭐 그 과거에 두 사람의 그런 비교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 CEO들 많죠. 경영진에 대한 각종 면치, CEO, COO, CFO, CMO, CKO, CTO, CIO, CSO, CCO, CRO, CBO, CDO, CHRO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참 많아요. 도대체 이건 다 뭘까? 그래서 CEO,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 우리가 이제 회장, 아까 CEO라고 하는 거, CEO라고 되어 있으면 최고 경영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OO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오피스라고 해서 부사장 또는 전무라고 하는 직책이죠. 그 다음에 CFO는 파이낸스, 즉 재무 관련해서 최고 관리자, 즉 재무이사,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CRO는 마케팅이사, CKO는 지식 경영이사, 지식 담당이사, 그 다음에 CTO 최고 기술 이사, 그 다음에 CIO 정보 책임이사, 그 다음에 C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이제 컨텐츠, 그 다음에 디자인 혹은 발전 책임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CHRO는 인사 담당이사, 이렇게 각각 직책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들을 이제 최고 경영자층이라고 얘기하죠. 자, 경영자라고 하는 게, 경영층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중간 경영층, 우리가 이제 부장급, 팀장급이 있고, 일선 경영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과장, 대리, 주임,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 근로자는 작업 실무 담당자예요. 물론 여기도 근로자고 여기도 근로자고 다 근로자이긴 근로자지만 그래도 여기 실제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고 여기 이제 경영, 관리자적 측면이 들어간다. 여기 경영층이라고 하는 결국 관리자를 얘기하죠.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팀장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라인을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구조. 그래서 라인이라 그러고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직급의 옆으로 바라본 것. 생산팀장, 판매팀장, 인사팀장, 전산팀장, 회계팀장, 수평적. 그래서 이걸 스텝이라 그래요.
물론 이 위에 이제 갓대가 대리들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들 바라보는 거 마찬가지죠. 옆으로 바라보는 걸 스텝이라고 하고 라인, 세로로, 수직으로 바라본 걸 세로 라인이라 그런다. 근데 이러한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자질로 대표적인 게 바로 개념적 자질,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자질, 그리고 전문적 자질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경영자층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 요구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 무슨 얘기냐? 개념적 자질이라면 상황 판단 능력, 즉 어떻게 나아갈 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강한 거기에 장점,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자질이라는 건 의사소통 능력, 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이고요. 전문적 자질이라는 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 기술 능력,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하죠. 자, 보면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보면요. 최고 경영층에게는 개념적 자질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자질,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이 가장 적게 필요해요. 물론 이 세 계층에 대해서 인간관계 자질은 대인관계 능력은 다 공이 비슷하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양을 실습한다 이 개념적 자질이 여기는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 아까 과장, 주임, 작업관, 계장 이런 사람들은 다 전문적 자질,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왜? 여기 근로자들이 막상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자질이 필요해요. 이 전문적 자질을 갖다가 위로 전달을 해요. 그럼 이 중간 관리자는 위에다가 이 전문적 자질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갖다가 위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의 용어와 요쪽의 용어가 달라요. 요걸 갖다 연결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휴먼 능력, 휴먼 스킬,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시돼요.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어디로? 밑으로 전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간 경영자는 요거 일정 부분, 요거 일정 부분, 요거 일정 부분을 써야 한다. 왜? 이들이 하는 용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전문적 자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최고 경영층이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방향성, 개념성,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약간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최고 경영층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개념적 자질,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에게는 인간적 자질, 그 다음에 이 현장 일선 관리자에게는 전문적 자질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요 개념적 자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 자질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 스킬, 물론 대인관계 스킬이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하긴 해요. 회사 사장으로서 다른 데 우리 회사를 알려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 자질이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자질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위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장 중간 경영진에게 이게 가장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은 일선 관리자에 가장 필요하다. 이 회사에 가야 되는 방향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 이거 갖다 여들이 받으면 일선 관리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내려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또 이 일선 경영자도 이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뭔가 좀 개념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다. 그래도 가장 적다. 현장에서는 뭐가 실제 현장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이 가장 필요하다. 자, 그럼 경영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 역할, 의사결정 역할이 있다. 대인관계 역할, 아까 인간관계적 능력이죠? 자, 그래서 CEO라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외부를 상대해야 되고 내부에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역할이 있다. 실제 대인관계 역할이라고 하는 건 회사를 대표해서 또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외부 조직과 회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실제 회사를 대표해서 이들 외부 사람들, 고객이나 협력업체나 경쟁사, 정부를 갖다 상대해야 되는 게 바로 대표회죠. 그 다음에 경영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회사의 어떤 외부의 정보를 갖다 선별, 분석, 정리해서 이걸 갖다가 회사 내로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회사 내부의 정보를 갖다가 회사 대변인으로서 외부에 전달을 해줘야죠.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역할, 새 계획이나 새 전략을 도입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고, 자원을 분배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외부자들과 협상, 물론 내부자들과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양보와 타협을 하기도 하죠.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경영자의 역할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요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보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경영자는 실제로 온종일 무얼 하나 정규 회의에 59%, 전화 6%, 책상 업무 22%, 여행 방문 3%, 비정규 회의가 10% 정도 이루어진다. 근데 실제 업무 시간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업무량은 책상 업무가 실제 업무량으로서 가장 많은 33%, 이때 22%지만 여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환 6%지만 실제 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량은 24%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 회의나 정규 회의, 이게 실제 정규 회의에 59%의 시간을 쓰고 있지만 이걸로 인한 업무량은 오히려 19%밖에 안 된다. 결국 이 책상 업무, 이게 회사를 갖다 대변해서 외부에 관계를 맺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는 거고, 본인이 조용히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는 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 여러분한테 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을 거. 소유 경영자. 이미 앞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누가 더 성과가 높을지는 없어요. 소유 경영자가 더 성과가 높다, 전문 경영자가 더 성과가 높다. 그거는 논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경영자가 더 성과가 높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전문 경영자가 더 높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소유 경영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과감한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전문 경영자의 장점은 민주적인 리더십이 가능하고 경영의 전문화, 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가족 경영, 족벌 경영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를 혼동한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의 돈을 갖다 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소유 경영자의 능력이 부족했을 때 위험하고요. 부와 권력이 독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전문 경영자는 단점으로 임기에 제한이 있다. 개인의 그러다 보니까 나 있는 동안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또 주주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경시될 수 있다. 오히려 전문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 내가 임기 있는 동안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 위험하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이익, 자기 있는 동안의 이익에만 집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소유와 전문 경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는 소유 경영자가 처음에는 고용 경영자를 갖다가 했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주주로서,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죠. 대주주로서 남아서 배당,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월급 사장이에요. 내가 돈 주고 시키는 건. 자, 전문 경영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 성과에 근거해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 경영자예요. 그래서 여기 주주들은 경영권을 위임해줘요. 전문 경영자한테. 그리고 그 대가로 보수나 성과급 이런 걸 지급하죠. 스톡 옵션이나 이런 걸 지급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시를 해요. 감시하는 방법은 이제 사회이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재무 상태 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문 경영은 주주들한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주총회죠.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거기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는 걸 보이는 거죠. 재무 상태표를 공시함으로써. 자,
그런데 대리 문제라고 하는 건 주주는 대리인이 주주의 부의 극대화가 되도록 의사결정하기를 원하는데 전문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 위해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리인 문제다. 즉 주주와 전문 경영자가 실제 나누다 보니까 전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대리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감시해야 되는 감시 비용.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비용. 이게 이제 회계감사잖아요. 회계감사. 그 다음에 확증 비용. 전문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 활동과 의사 결정이 주주의 것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자녀 손실, 즉 전문 경영자가 최적의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 가치의 손실이 나온다. 물론 이걸 자녀 손실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 경영자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손해,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얘기하고 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기업의 흥망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우리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